안녕하십니까. 아, 서로 돌봄 힘 키우기 제2강 7년을 통해 본 인간 이해 강의를 맡은 캠페인 대표 김은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설날, 까치 설날은 지났고 우리 설날도 지나고 이렇게 다시 연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까지 굉장히 올해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게 시작된 이 여정이 사실은 우리가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함께 돌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나누고 서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그 1박 2일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나누어야 되는 시간을 기획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돼요. 이렇게 좀 더 색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 양해를 또 구하면서 오늘은 어쨌든 7년 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네,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또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쨌든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경계라는 것도 모호하지만 또 그 스펙트럼 또한 굉장히 이렇게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일단 자기 이해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면은 오늘은 보편적으로 인간 누구나 7년에 한 번씩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것들을 대전제로 해서 7년 주기로 7년 각각의 7년 주기에는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해부를 해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철학자와 또 많은 연구가들이 이렇게 인간 이해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캠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철학인 인지학, 소위 말하면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인간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이해는 생각해보면 참 간단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보편적인 인간 누구나 그렇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10개월이죠.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그 저 먼 별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먼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그렇다고 하늘에 떠 있는 별에서 왔다 이런 인식보다는 어 뭔가 물질 세계가 아닌 정신 세계의 의미로서의 별을 이제 상징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태를 하게 되면 10달 동안의 이제 임신 기간인데 이때는 우리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10개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죠. 명살이고 7세, 14세, 20일. 자, 이렇게 살펴봤을 적에 어, 이렇게 살펴봤을 적에 사실은 이제 63 그다음에 70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 이후의 삶은 보너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거 관련된 것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10달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서 수태되어 있을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고,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임신 중에 태교라는 게 있었어요. 태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태교를 한동안 태교가 정말 유행처럼 번졌던 시간이 있었고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태어나서 뭐 외국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하면 이 10달 동안은 인간이 관여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저쪽과 이쪽을 경계짓는 그 가두교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이 10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간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교육을 해서 더 좋게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이런 소위 말하면 교육이 개입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는, 어머니에게 정말 중요한 태교는 어머니의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맛있는 것,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정서적으로 아기와 함께 유대감을 갖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은 태교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기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불문율이겠죠. 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가 호흡, 소위 말하면 응애하고 태어났을 적에 첫 호흡을 터뜨려서 이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호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겪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응애하고 첫 호흡을 터뜨렸을 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그 시기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해서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버리는, 소위 말하면 호흡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어떤 순환 과정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인간은 교육이 시작되고요. 이 세상에 개별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여기 있는 공기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만 그 우리 이 미세먼지가 또 이제 극성을 피우잖아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치명적으로 얼마나 우리 몸에 위험한 상황이 되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정말 그 소위 말하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첫 울음을 응애 하고 터뜨려서 태어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를 적에 다시 내쉼과 들숨을 하고 다시 내쉴 수 없을 때, 이제 그때 죽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의 숨은 들숨과 내숨이 반복되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숨이 끊기는 순간, 그러니까 내쉬고 다시 들이셨는데 다시 내쉴 수 없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한 평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의 첫 번째가 첫 호흡이죠. 응애하고 큰 울음을 터뜨리고 이 심장 판막이 탁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다치면서 자가 호흡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모습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응애 하고 태어나서는 바둥바둥바둥 하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잘 그 포에 싸서 아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는 굴렁굴렁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내보내지면은 너무 다른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충격을 먹죠. 그래서 더 크게 우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이의 그 경계를 잘 쌓아매주고,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아이가 이 세상에 안착했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은 이 시기에 0세부터 7세 사이 중에 이제 작게 나누면은 1살, 2살, 3살. 이런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서 조카가 있거나 또는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지만은,
매우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0세부터 7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왜 장애가 출현되는지가 출현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한계 또는 어떤 쪽으로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아이들은 엄청난 요 1년 동안 소위 말하면 1년 동안에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아기가 태어난 몸의 3배가 되죠, 몸무게가. 그래서 엄청난 부피 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때 아이는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서서히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적에 그 껍데기 몸은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은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충 만들어 와서 언제 만드냐면 첫 번째 7년인 7살 때까지, 이때까지 몸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몸속에 있는 심장, 신장, 그다음에 허파, 폐죠. 폐, 그다음에 이제 그 콩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0세부터 7세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그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오지 않고 대충 만들어 갖고 나와서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 소위 말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에 있는 환경, 공기와 온도와 습기와 빛과 열과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내면에 있는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는 내장기관이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0세부터 7세 사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증명이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 판막증을 많이 앓고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들은 심장 판막증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피가 그러니까 깨끗한 피와 깨끗하지 않은 피가 막 섞여서 혼재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정도로 입술이 새파래지고 이제 이런 증상인데 달리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 피가 막 섞이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막의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태어나자마자 배를 갈라서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권하냐면 잘 열심히 키워서 7살 이후에 수술을 하자고 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서 0세부터 7세까지 아주 잘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심장이 이제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7세 사이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지점인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1년 동안에는 엄청난 말도 배우기 시작하고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뭘로 배우냐 하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배워요. 모방과 모범을 통해서. 모방과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누워서 지나가는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야지. 나의 형제가 말을 하면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누워서 끊임없이 그것 대상들을 모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모방의 시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0세부터 7세 사이고요. 이 모방이 아주 극단적이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방을 할 때는 언제 모방을 하나요? 자기 자신이 있을 때 모방을 하나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체가 아주 강하고 주체성이 강할 적에 모방을 하게 되나요? 대체로 그렇지 않죠. 대체로 주체성이 약하고 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화내동하는 시기인데 부화내동의 베이스는 자기 자신이 약할 때 아직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제 그렇게 부화내동하고 남을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고요. 이 하늘 아래 모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방과 모범을 통해서 0세부터 7세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배웁니다. 요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3세 때, 요 3살 때 뭐가 찾아오냐면 이 아기의
자아가 와요. 자아가 뭘 통해서 오냐면 열을 통해서 온답니다. 자, 열을 통해서 온다는 거는 첫 번째 아이들이 홍역을 앓게 돼요. 그럼 열이 나면은 열을 통해서 이 몸의 주인이 쓱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앓고 나면은 밥을 못 먹어서 열이 나갖고 막 젖쪄매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전에는 자기를 제3인칭으로 부르거든요. 민재 거야 이렇게 말하던 아이가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자아가 첫 번째 자아가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0세부터 7세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때 0세부터 7세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뭐가 태어났다고 말하냐면 0세부터 7세에는 신체의 탄생이죠. 몸이 탄생됐어요. 어디서? 소위 말하면 0세부터 7세가 아니고 다시요. 임신 10개월에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몸이 태어났어요. 이 개별적인 몸이 태어났는데 신체가 탄생했는데 신체는 아직 그렇게 잘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0세부터 7세 사이 7세는 뭐가 태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몸은 몸이지만 소위 말하면 완전하지 않은 몸의 형태를 띤 신체, 그러니까 신체의 형태를 띤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이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신체를 그런 이제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소위 말하면 그걸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테르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에테르의 탄생이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탄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궁의 모양이 이렇잖아요. 자궁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걸 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 그래서 이 알을 깨고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몸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신체의 탄생이라고 해요. 신체가 자궁에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응애하고 알에서 깨어나듯이 이제 몸이 신체가 자유로워지는 때. 그때를 신체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탄생했으니까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겠죠. 그 성장은 뭘로 하느냐? 바로 에테르라는 것으로, 에테르라는 힘으로. 이거는 이제 그 힘이에요, 힘. 우리가 이제 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다 지금 우리가 그 서로들 보면 힘이잖아요. 우리가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장의 힘, 또 괴로운 이 어떤 힘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또 억제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조절하게 하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은 신체가 이렇게 웅크려 있던 신체가 자유로워지는 때예요. 신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0세부터 7세까지 이제 대충 만들어 온 우리 뱃속에 있는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기관들은 어떤 힘으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에테르라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제 에테르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이에요. 영양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뭐 물리학에서는 기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힘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 에테르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만일 에테르라는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않고 부피 성장도 안 하고 키도 안 크고 또 살도 안 찌고 그다음에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소위 말하면 어떤 성숙이에요? 자라서 마치 식물이 씨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고 꽃이 피우고 이거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성장이 있잖아요. 그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이 언제 나타나나요? 사춘기 때, 그렇죠? 꽃이 피기 위해서 이제 제2의 성징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숙해지는 거라고 하죠. 성숙은 더 말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해체도 하죠. 노화 과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은 생명의 힘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테르예요. 그래서 에테르의 힘이 약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에테르의 힘이 약하면은 잘 못 커요. 에테르의 힘이 약하면은 성숙하는 것도 좀 늦어요. 그런데 부피는 엄청 커.
근데 성숙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죠. 요게 이제 에테르가 균형이 잘 갖추어져서 발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에테르의 탄생인데, 에테르는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탄생의 의미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7살 때 에테르가 탄생한다는 것은 에테르가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에테르가 자유로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에테르는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학습하는 데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 7살 때 첫 번째 7년 주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갈이에요. 이갈이.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모든 어린이에게,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7세 전후에 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거죠. 그 힘이 이제 이로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7년 주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왜 하필 7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의 인간의 성숙 과정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말을 하냐 하면 이제 7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 동양의 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도 뭐 3세, 13세, 뭐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의 인지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7년에 한 번씩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큰 전제하에 7년 주기에 그럼 7년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간이 성숙해지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7년은 어디서 왔냐면 매미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미의 생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매미는 군뱅이 상태로 이제 1년 된 군뱅이, 2년 된 군뱅이, 3년 된 군뱅이, 4년 된 군뱅이, 5년, 6년, 이제 그러다가 7년째가 되면 군뱅이에서 이제 변태를 해서 매미가 됩니다. 날개짓을 하고 막 비비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죠. 매미의 다음 생에. 그런데 참 매미,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그 인지학 공부를 한 이후에 여기 양평에 지내면서 여름에마다 이렇게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매미들을 이렇게 울음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게 됐어요. 매미가 태어난 어떤 해에는 계속 그 해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매미들은 태어나면 이 날개짓을 해서 아주 바삭바삭 그 건조한 상태에서 날개짓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울어서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는 죽죠. 그러면 그 알들이 다시 이제 군뱅이 상태로 돼서 7년 된 군뱅이가 7년째 다시 또 매미로 이제 태어나는데, 문제는 이 매미가 태어난 7년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가 너무 와서 그 해에 이 날개가 마를 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주 작은 햇볕도 아니고 구름이 잔뜩 낀 그 장마철에 아주 약간의 햇빛의 기운이 있었는데 매미들이 나와서 막 서둘러서 그 울부짖는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그 자연적 조건 이런 걸 벗어나서는 참 살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더구나 요즘에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그 공동체라 그래 갖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쪽에 무관하지 않고, 또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는 불편하다고 저기만 편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얘기가 좀 딴 쪽으로 흘렀는데, 네, 그렇게 매미는 7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7년 주기인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 인간도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주기설이 나왔고요. 7년 주기에 대한 첫 번째 7년 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 자궁 속이 이렇게 웅크렸던 상태에서 신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신체가 태어났으나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때 개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에테르가 막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에테르가 우리의 그 내장을, 아기들의 내장을 만들고 부족하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장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강의했던 특수교육학 강의를 읽어보시면 더 많은 얘기들을 알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이 0세부터 7세 사이에 고열로 인해서 또는 뭔가의 그 부조화에 의해서 많은 경우 장애가 발생하죠.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경기 고열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장애나 또는 뭐 또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고 뇌병변 장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장애들이 발생하는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0세부터 7세 사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전생의 엄마와의 인연 관계, 그다음에 또 이 아이 개인의 어떤 운명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혹시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깊이 있게 나아간다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신체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처럼 자유로워진 그 신체가 다음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에테르의 힘에 의해서 막 이제 몸이 신체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도 건강해지고 또 심장도 건강해지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내장 기관이 다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몸을 다 만들고 나면 에테르가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바로 에테르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테르의 탄생이라는 것은 에테르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해서 몸이 고유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0세부터 7세 사이에 그 아이들의 몸은 아까 제가 모방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약간의 모사품.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유전적인 몸을 갖고 와서 만든 모사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7살부터는 자기의 몸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아주 그 힘이 강한 아이라면 엄마 아빠로 받은 유전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기 고유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부조화에 의해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엄마 아빠의 유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떨쳐내고 자기 몸을 만들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고유의 자기의 그 신체를 만들지 못하고 그 유전에 의해서 모사품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0세부터 7세는 에테르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테르가 자유로워져서 부피 선장도 하고 크고 이제 그때는 말도 하고 뭐 7살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에테르가 자유로워졌다면 그 에테르는 어디 가서 뭐 해요? 이때는 또 다른 힘이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7살부터 14살 사이에는 이때는 에테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스트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스트랄은 별이라는 뜻이란 건 아시죠? 아스트랄. 아스트랄이 탄생하는데 이 아스트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감정 몸이에요. 감정. 감성, 감정. 소위 말하면 희노애락 이런 기쁨, 슬픔 뭐 이런 희노애락을 이제 그 발현시켜주는 이제 그런 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몸만 크고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표출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 힘을 가져가는 시기가 바로 이 7살에서 14살 사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때 이제 이렇게 성숙하죠. 에테르는 소위 말하면 성적인 성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아스트랄이 탄생하는데 요 시기가 바로 어떤 힘으로? 권위에 의해서. 이 권위는 무서운 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받는 권위죠. 사랑받는 권위의 힘에 의해서 7살부터 14살 사이에 이제 그 아스트랄이 탄생하는데요. 아스트랄이 자유롭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나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약 계속 그렇게 산다면 사회화의 과정이 없죠.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14살 이후쯤에는 서서히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14살부터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제2의 성장이 시작되죠. 이때는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가 시작되고 2차 성장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감정이 고조되고 요런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14살부터 21살까지가 인제 뭐냐면 자아의 탄생. 그러니까 아스트랄의 힘이 이때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의 힘이 14살부터 21살 사이에 막 작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 에테르나 아스트랄이나 자아라는 것은 저기 아기 때는 없나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경향으로 남아 있어요. 경향으로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는 시기가 저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것들의 힘이 이렇게 7살부터 14살까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요것이 더 성장하게 되면 제2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사춘기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생식기, 그다음에 생식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시기가 사춘기고요. 요렇게 해서 드디어 21살이 되면은 아스트랄이 자유로워져서 드디어 이때는 자아가 탄생이 되죠. 자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기를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굳건한 자기를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자아가 들어오는데 내 몸의 주인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어보죠.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들을 재능을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사다리가 치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개천에서 용둔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갖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감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이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가 이것은 내 아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전 인류의 공통적인 공동체의 그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또는 우리 학교만 또는 우리 기관만 우리 아이만 이 아니라 모두가 저는 다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정치가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 국민의힘당의 그 나경원 의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텔레비전에 나와 갖고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걔는 장애 같지가 않고 아주 굉장히 뭐 말도 잘하고 뭐 자기 얘기도 잘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뭐 특혜를 받아 갖고 그렇게 했다. 저는 이 지구상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나경원 의원의 자녀 같은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모두에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향 평준화하듯이 잡아 끌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전 이렇게 정책을 피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여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 지탄하는 이유는 특혜를 받아서 자기 아이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만한 지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는 것. 어떻게 특혜를 갖게 했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져온 것, 소위 말하면 생득적인 것과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배워나가는 그 후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인데 루도프 슈타이너는 위에서 갖고 온 것과 아래에서 환경적으로 익혀진 것들이 결합하는 시기를 21세로 보고요. 이때 우리는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때가 자아의 탄생이고요. 요 시기는 소위 말하면 우리 신체가 이제 주인을 찾고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1살 때에 그때가 가장 빛나는 청춘이고 신체적으로 그때도 저도 그때는 날씬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제일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시기가 이제 21세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점점 신체가 노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신체가 가장 빛나고 건강하고 힘이 아주 막강해지고 이런 때가 21살인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 이후에는 분명히 성장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씩 또 성장을 하는데 이때는 보이잖아요. 이갈이가 보이고 이때는 2차 성징이 보이잖아요. 2차 성징. 그죠? 남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복숭아뼈가 나오고 여자들은 또 가슴이 나오고 이렇게 2차 성징이 나와서 보여주고 있어요. 3차 때는 어때요? 3차 때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자아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21살이 되면 몸이 달라지죠. 곱치 쓸 수 있어요. 벌써 2차 성징만 해도 몸의 상태가 약간 이렇게 구정해요. 여러분들 사춘기들의 특징 알죠? 어깨가 이렇게 되고 뭔가 웅크려 있고 공격성이 있고 이런데 21살이 되면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서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아가 들어온 거고요. 자아가 아주 강건하고 굳건한 사람들은 직립합니다. 서서. 동물은 자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이렇게 길게 누워 있죠. 소위 말하면 인간만이 직립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뼈를 세워서 고추 설 수 있습니다. 직립한다는 거죠. 직립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신체라고 했죠. 신체. 이 신체의 탄생을 우리의 이 자연의 구성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이제 광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광물성. 그리고 저 에테르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에테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이제 피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식물에게 있는 거예요. 식물성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식물의 특징은 뭐가 있죠? 식물의 특징은 뭐예요? 식물은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식물은 자고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의식이 없어요. 식물은 모가지를 딱 떼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감각이 없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숨 마시고 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식물은 소위 말하면 자고 깨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다만 이제 아스트라는 다르죠. 아스트라는 아까 제가 말했죠. 기쁘고 즐겁고 흥분하고 이런 모든 감정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는 동물성이라고 해요. 동물성. 우리 강아지들이 막 주인이 오면 꼬리를 막 짖면서 반가워하고 막 움직이고 기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랄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의 몸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요때 14세부터 21세 사이에 이 아스트랄이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체의 성숙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체는 아직 성숙되지 않고 감정 조절도 아직 잘 못하는데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조숙한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숙한 상태인데 아직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는데 이 신체가 너무 조숙해 갖고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고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고 교육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동물성에 대한 문제고 이제 이 자아의 탄생, 이 자아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4개의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 인간 이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신체를 아주 순수한 신체로 본다면 우리의 뼈, 광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테르라는 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잖아요. 요건 이제 식물의 상태로 얘기를 해서 비교를 해요. 이제 이 에테르와 아스트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혹시 다음 기회에 어떤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께 설명을 할 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억했다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아스트랄이 탄생하고요. 감정, 감성,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힘을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 사춘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익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14살부터 21살 사이에 이런 자아가 그런 힘들이 자아로 이렇게 제2의 탄생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7년에 한 번씩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데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위 말하면 7년으로 3번 되면 7, 3, 20일. 그래서 첫 번째 7년 주기에는 0세부터 7세에 신체가 신체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탄생된 신체가 에테르의 탄생을 맞이하는 시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7년 주기에는 아스트랄이 탄생, 아스트랄이 자유로워지는 때고 그래서 아스트랄이 자유로워지니까는 이렇게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뭐 자꾸 놀러 가고 싶고 하고 바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그 시기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싶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아스트랄이 막 작동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잠잠해지면은 드디어 이제 그것이 한 인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탄생하는 자아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체가 완성이 됐어요. 되게 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7년 주기, 두 번째 7년 주기, 세 번째 7년 주기 그렇게 되면은 21살이 되고요. 신체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성장을 할까? 자, 이때는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또 어떤 힘이 내려옵니다. 자, 어떤 힘이 내려올까요? 이때는 우리가 감성혼, 감정혼 이렇게 말해요. 이거 감성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설명을 하면은 그 공감과 반감이에요. 소위 말하면 호불호. 이것이 좋고 저것은 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겼으니까 나의 주체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있는 거죠. 내 기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스타일이 좋고 난 이런 직업이 좋고 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고라고 나의 기호가 생기는데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성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감성혼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1살부터 28살 사이에 직업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한 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 일을 그만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제 헤매는 거죠. 그때가 이제 21살부터 28살이고 이때 나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기호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이성을 만나서 이때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100년 전의 얘기예요.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되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만혼이 많이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도 이 시기쯤 되면 아마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살부터 28살 사이에 감성혼이 나타나는데 감성혼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되는데 이 감성혼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저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 감성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성혼은 좀 더 공동체적이에요. 개별적이지 않고 좀 더 단체성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그룹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되게 개별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면은 21살부터 28살 나이에 보편적으로
이 지구 인류상의 대부분의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감성혼의 발현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한 집단이 감성혼이 발달된 집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패가 날리겠죠. 그래서 한쪽은 다 이걸 주장하고 다른 쪽이 이걸 막 주장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치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싸울 일도 아닌데 만나기만 하면 각자 대립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합집산하게 되죠. 그게 바로 딱 감성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 이집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감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호불호가 강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이렇게 패를 나눠서 전쟁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 감성혼이 불러오는 결과는 이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 옳고 너 것 옳고 그다음에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대립, 그 평행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이 아주 지속된다라면 일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제 그 보면은 사춘기 때도 보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 특히 사춘기 때 막 이렇게 패로 뭉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사춘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도 그렇죠. 이제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많은 또 그 원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괴로워요. 선생님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패가 나눠져 갖고 몰려다닌다고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사고를 경험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거지 그것이 뭐 수준이 낮다거나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어떤 영혼들이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가능해진답니다. 이렇게 28살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직업도 찾고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배우자도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성혼이 발현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28부터 35 사이에 또 다른 힘이 온답니다. 이 힘은 뭐냐면 오성혼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성혼. 다른 말로는 이성혼이라고도 하죠. 오성혼의 이 오자는 깨달을 오자예요. 아까 우리가 감성혼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굉장히 그 어떤 극단적인 호와 불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공감과 반감이 대립된다고 한다면 이 오성원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논리적이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반추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성원에 있을 때는 분석이 필요가 없었어요. 매우 즉각적으로 호, 불, 호 이런 것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오성원의 시기에는 이제 분석하게 돼요. 왜?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성원, 이성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회의가 좀 더 건강하게 흐르겠죠. 그렇죠?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 않도록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이 제공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이성원의 그 어떤 모습을 어느 시대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로 얘기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됐죠. 로마 시대 로마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영국에서 이제 그 법관들이 머리에 가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로마 시대 때 시작된 거고 여전히 우리가 그 레일 철도 있잖아요. 철도의 그 폭도 로마 시대 때 그 기차 그 기간 그 뭐냐 발달된 그 수레바퀴에 맞춰진 바로 그 폭입니다. 그리고 뭐 로마의 측량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엄청난 많은 그 도법 이런 것들이 그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힘이 극단화된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도 이런 로직한 사고, 소위 말하면 이성혼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혼의 결정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로직하게 만들어낸 결과가 이런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성혼의 시기가 28부터 35까지 오는데 이 28부터 35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반차하고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새로 보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8부터 35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어떻게?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또는 뭐 뭔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28에서 35을 맞이합니다. 예, 승진 시험도 이때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오성훈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 가죠. 이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감성원의 시대에 머물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그거를 로직하게 나와서 분석을 하죠.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딱 그 우리의 감정 생활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오성원의 시기에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밝혔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혼란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원인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생겼어요.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뭐가 없죠. 여기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어떻게 개선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하는 힘이 바로 35부터 45에 오는 의식혼이라는 영혼입니다. 의식혼. 의식혼은 좀 독특하죠. 의식혼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성혼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극대화된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고. 이성혼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냐면 음 이렇게 분석적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분석적이라 모든 것들을 다 실험실로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잘게 부셔서 원인과 결과를 아주 로직하게 밝혀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하는 연구원에 가면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죽어서 내려가니까. 물질을 연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 있는 물질을 연구를 통해서 이것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성혼의 그 영혼의 힘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어,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장미꽃의 실체는 뭘까? 본질은 뭘까를 고민하면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성원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장미의 잎을 따요. 그래서 실험실로 가져가서 그거를 잘게 빠요. 그리고는 원심분리기에 막 돌려서 이 장미꽃 잎사귀 속에 있는 성분을 조사해요. 성분을 조사해서 무엇을 먹고 얼마큼 해서 성장을 하고 꽃이 피었는지를 막 알아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것의 총체적인 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장미를 얘기하면 이 의식혼의 입장에서 장미를 보면 어떻겠어요? 장미는 가시가 달려서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장미를 이해할 때 여러분 장미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장미의 꽃잎 속에는 수분이 몇 퍼센트가 있고 그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 색소가 몇 퍼센트가 되어 있고 뭐 잎사귀는 몇 가지의 어디 방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장미를 이해하고 대별해 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미의 본질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성혼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미를 어떻게 봐요? 장미는 가시가 있고 언제 피고 장미는 뭘 상징하고 장미를 통해서 우리는 장미 향기를 맡으면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장미를 생일날 한 가닥 터서 갖다 주면은 장미꽃의 상징이 뭐 불타는 사랑이니 뭐니 하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의 영혼인 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의식혼이라는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성혼과 달리 이성혼은 문제의식 자체를 어떤 영혼의 인식 상태를 어디서 출발하게 하냐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알았어요.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는 뭘 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의식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성혼, 그다음에 오성혼, 의식혼,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이런 모든 영혼 상태, 정신 상태가 경향으로 있어요. 경향으로 있는데 그것들이 발현되는 시기, 그런 것들이 제일 추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고 인류사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드러나는 발달되는 시기가 바로 감성혼의 시기고요. 이 감성혼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공감과 반감, 호불호의 문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이집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 정신하고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는데 중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고 이 민족이 이 민족을 잡아먹고 이 민족이 이 민족이 그것도 아주 사실은 뭐 엄청난 무슨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고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호불호에 의해서 진행됐던 시기가 바로 이 감성원의 시기고요. 이 시기를 지나서 우리 인류사에서도 봤을 적에 오성원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보통 우리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28부터 35살의 시기고요. 이 시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정신성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성어는 모든 사물을 대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주체와 객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시각적인 발달은 인류 문명에 엄청난 파고를 가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문명화되고 산업화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인식의 시작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오성원의 시기예요. 그래서 오성원은 판단하고 대상화하고 분석하고 반추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이 오성원의 특징이고요.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반복하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발달됐던 그런 문명들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기계화된 문명 구조들은 다 이런 이성혼, 오성혼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연령에서 봤을 때 28부터 35의 시기는 그렇게 공부를 다시 합니다. 나를 반추해 보니 나를 대상화해서 보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자신의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었구나.' 이래서 새롭게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자격증을 다시 또 마련한다든지 또 승진 시험도 이때 많이 보죠. 그래서 28부터 35의 시기는 요런 시기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회의를 할 적에 아까 왜 호불호가 있었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룹으로 몰려다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양분화됐던 그 상태를 이 오성원에 도래한 사람들이 중재를 하게 되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주고 이러한 결과가 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이성원, 오성원의 시기에는 원인과 결과는 알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정지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이라는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 더 낫다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 이 우주 속에서 한 작은 존재지만 소우주로서 기여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왔다고 한다면 그냥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끝내는 것들은 그런 영혼들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식혼의 영혼들이 잘 장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의식혼은 다름 아닌 이런 거죠. 그런 결과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영혼 상태로 불러오는 것.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영혼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 영혼의 특징은 그런 거죠. 소위 말하면 상대방 내면에 일어난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러한 원인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이 있다라면 그 원인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우리 안으로 그 원인에 기인한 어떤 사건들 또는 그 사람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힘이 없다면 이걸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죠.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면에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죠. 그 사람 안에 내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열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끊임없는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끌어내서 우리의 문제로 가져올 때 비로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봄 힘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서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과 결과는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비판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이런 노력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데?" 여기에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그 존재의 문제를, 그 존재의 어려움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 쉽지는 않죠. 누가 보면은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특수교육을 하고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좀 더 내면으로 가져가고 의식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 친구들 그다음에 정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주기 어렵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그냥 현재 이 상태로 머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죠. 마치 그런 거죠. 내 이웃이 배 긁고 있는데 나 혼자 빵 잔뜩 싸 놓고 먹으면 맛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마음처럼 이렇게 그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무엇을 통해서? 사랑과 연민의 힘을 통해서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때로는 귀찮고 거리에 거린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마음을 내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어찌 보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호원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돌봄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 어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장애인은 장애인, 종사자인 나는 나라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오성원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성숙된 영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나의 정신성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한 장애인을 이렇게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아 이 친구는 어떻게 크면 좋겠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은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나은 상태라고 제 나름대로 상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모습에다가 계속 그 친구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 봐요. 비교해 보고 항상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가져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대상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뭐 특수교육 대상자, 뭐 무슨 대상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대상으로 보면은 것은 오성원 시대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오성원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로마 시대를 끝내고 의식 영혼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오늘날 21세기의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상화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안의 내면으로. 무조건 데려오면 간섭이죠. 그 사람도 개별성이 있는데 뭘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을 곁들여서 그림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공동체 내에 공통적으로 그려지면 그게 바로 이제 교육 K고요. 그게 바로 케이스 스타디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힘이 생겨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바로 이게 서로 돌봐서 만들어내는 시너지예요. 그 그림을 나만 보면 나 개인의 소망에 그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함께 보면, 함께 그 그림을 향해 가면 그 개별 장애인은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식 영혼의 시대까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러고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감성혼의 상태 여전히 뭐 선생님 괜히 저 팀장님 잘난 척하고 저 뭐 국장님 혼자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저 엄마 뭐 좀 잘 산다고 엄마들 막 선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패거리 문화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항상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자기를 알아달라고. 근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 공부를 했다라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감성원의 상태에 있구나. 감성원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좀 더 높은 오성원의 상태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봐라. 떨어져서 봐라. 그렇게 계속.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떨어뜨려 놓고 보고 타인이라 생각해다 보고 그러면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이. 거울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개인 내면의 발전은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 배움과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렵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스파르타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스파르타 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21세기에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어찌 보면 그런 한계가 그 사람이 이번 생에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일단은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성원 상태로 또 있는 사람도 있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의식 영혼의 상태가 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것, 이런 자리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의 목표를 하나 놓고 같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의식혼이 사실 쉽지는 않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든 또는 우리 자녀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바람은 그렇게 헛된 건 아니에요. 그런 기대도 없이 뭐 어제 소변 씻었으니까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마치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열어놓고 서로
허물없이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 생활이 됐어요. 요때가 영혼. 자, 영혼은 우리에게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체의 시기, 태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년 주기인 21살까지는 주로 받는 시기죠. 주로 받는 시기고, 이때는 그야말로 많이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체가 완성되고 가장 신체가 건강할 때라면, 이 21살부터 42살까지는 영혼이 성장하는 시기고요. 영혼이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7년 주기는 아주 신기하게도 요런 특성이 있어요. 0세부터 7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요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7세부터 14세에 일어났던 일이 28세부터 35세 사이에 비슷하게 일어나고요. 다시 14세부터 21세부터 일어났던 일이 35세에서 42세 사이에 일어난답니다. 앞에 0세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0세부터 7세 사이에 경기를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장애가 이제 출현이 됐다 하면은, 이 21살부터 28살 사이에 만일 그 시기에 극복을 못했다면 다시 또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14살부터 21살 사이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이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사춘기 시기와 맞먹는 시기가 35부터 42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해요. 오춘기라고도 하죠. 이 사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특별한 그 정신과적 소견이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 신체적 한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아주 그야말로 실험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시기에 소위 말하면 미친 뻘짓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해보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도덕한 어떤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그 사춘기 때 다 실현되지 않았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강의 있게 한 심한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작가가 김두식 씨가 썼던 무슨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이제 그게 사춘기 때 써야 되는데 사춘기 때 다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 늙어서 제2의 인생, 이 35에서 42살 사이에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 42살이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격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35부터 42살의 시기를 슈타이너는 아주 특별하게 분류를 해요. 마치 인간이 그 깊은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춘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게 고독함이 발현되고 갇혀 있는 그 애벌레 상태 같은 느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잘 살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픈 경우도 많아요.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앞에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2살부터 63세까지는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년 주기가 오죠. 요때는 정신이 도래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아직 이 시기는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시기는 소위 말하면 어떤 정신성이냐면, 여기는 정신자아라는 것이 도래하고요. 그 다음에 45부터 56살 사이에는 생명 정신, 여러분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생명 정신. 그 다음에 56세부터 63세까지는 정신 인간. 이런 이름 외에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정신성이 도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요, 감성원에.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춘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자아만 있어서 더 높은 정신성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경향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42살이 지나고 49살이 돼서 정신자아라고 가이스트 젤브스트라 그래 갖고 정신자아라는 높은 수준의 정신성이 온 사람도 있어요. 이 정신자아는 이제 자아를 이렇게 잘 품어내는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고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시기도 요거하고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자아는 뭐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요. 49부터 56은 생명 정신의 시간, 그다음에 56부터 63세까지는 정신인간, 인간이 곧 신이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는 나머지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100세 인생 이러면서 실제로 뭐 100살이 넘은 그 박사님이 나와서 또롱또롱하게 강의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체는 늙어가고 정신은 더 고양되나? 아니면 우리의 신체가 정신을 감당을 못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닐까? 또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와 정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어,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문스러워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돼서 여러분들 동영상 듣고 난 다음에 메모에다가 질문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메일 주소하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든지 아니면 메일로든지 답을 해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이제 그런 답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7년 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7년 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러한 힘들, 요러한 이 영혼의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힘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하는 서로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긴 얘기를 했고요. 요 부분들 우리 이제 이렇게 그 4개의 구성체를 바탕으로 구성체들이 각각 드러나는 시기 이런 시기에 대한 것들도 언제 한번 반복적으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7년 주기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네, 잠시 후에 12감각으로 12감각의 아주 개략적인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